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입니다. 34살이고 지우라는 5살 딸을 키우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처음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듯 저도 평범한 가정을 꿈꿨고 평범한 행복을 바랐거든요. 그날 밤은 참 조용했어요. 지우가 일찍 잠들어서 집안이 고요했고 현우는 또 늦는다며 문자만 보내놓고 연락이 없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거실 소파에 놓인 그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절대 열어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가방 속에서 나온 건 영수증 몇 장과 명함들, 그리고 그의 휴대폰이었어요. 충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제가 모르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는데 숨이 막혔어요. 다정한 말들, 만날 약속,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친밀한 대화들이 끝없이 펼쳐졌거든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의 휴대폰이 맞나 싶었죠. 아직 따뜻한 설거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지우 방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는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요.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저한테는 한참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밝은 웃음이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져 있었을까요? 그 순간 떠오른 건 신혼 때 제주도로 갔던 여행이었어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주방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현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제 결혼이, 제 가정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문득 지우가 생각났어요. 저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빠가 바쁘다고 둘러대야 할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현우가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였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와서 불도 켜지 않고 화장실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가 씻고 나와서 깜짝 놀라며 왜 안 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단지 그의 휴대폰을 들어보였을 뿐이에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죠.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나갔어요.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지우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에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간 거였어요. 지우가 아빠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일찍 출근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지우는 그걸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지우를 재운 후 거실에서였죠. 현우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는지, 지우는 어떻게 할 건지. 하지만 현우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그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쌓이지는 않더라고요. 현우가 짐을 싸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였어요.
회사 출장이 길어질 것 같다며 필요한 옷들을 챙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옷장에서 그의 옷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결혼도 그렇게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는 아빠가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싸는지 궁금해했어요. 현우는 지우를 안고 잠깐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현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우가 언제 돌아오냐고 묻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우의 머리만 쓰다듬을 뿐이었죠. 현우가 마지막으로 짐을 싸던 날 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 그리고 한참의 침묵.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가 떠나던 아침 지우는 유치원에 가 있었어요. 그가 현관에 서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히 가라고만 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직 현우의 구두 냄새가 남아있더라고요. 침실로 돌아갔을 때 침대는 반쪽만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현우가 쓰던 베개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냄새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빈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혼자가 됐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우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때 지우가 물었어요. 아빠는 언제 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아빠가 바쁘다고 둘러댔지만 지우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엄마가 자주 한숨을 쉬는 걸, 아빠가 정말로 출장을 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소음이 필요했거든요.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현우와 함께했던 시간들, 지우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첫 번째 집들이 때의 설렘,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현우가 좋아하던 맥주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을 텐데 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걸 버리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현우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우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다시 지우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지우와 시간을 보내고 재우고 그리고 나서야 저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신없이 바빠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몸은 바빠도 마음은 계속 아팠어요.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현우 생각이 났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우가 아프면 조퇴를 해야 했고 유치원 행사가 있으면 반차를 내야 했어요. 동료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눈치가 보였어요. 특히 팀장님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전만큼 집중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회의를 빠지고 지우를 데리러 가야 했어요. 팀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우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픈 아이를 달래면서 동시에 내일 회사 일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현우가 있을 때는 둘이서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저 혼자 해야 했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자고 난 후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외롭고 답답해서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현우의 수입이 사라지니까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월세, 관리비, 지우 유치원비, 생활비까지 계산해 보니 제 월급으론 빠듯했어요. 용돈을 아껴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지우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엄마한테 달라붙었고 밤에 자주 깼어요. 아빠를 찾기도 했고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곤란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지우가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바쁘다는 말로 계속 둘러댔는데 지우는 점점 그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지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둘이야? 다른 친구들은 아빠도 있는데. 그 순간 정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지우의 순수한 눈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현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가 아빠를 찾는다고 전화라도 한번 해달라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었다는 표시만 떴을 뿐이에요. 그제야 정말로 현우는 저희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실이 더 아팠어요. 주말이 가장 힘들었어요. 평일에는 그래도 회사에 가서 바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주말에는 지우와 단둘이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놀이터에 가서 다른 가족들을 보면 더 외로워졌어요.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을 보면서 지우는 부러워했고 저는 미안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엄마가 울면 지우가 불안해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우가 잠든 후에만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요. 어느 날 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뺨이 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지우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현우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때 회사 동료인 미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영이는 저보다 3살 많고 아이는 없지만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에 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미영이를 만났을 때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제 거짓말을 금세 알아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냐며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며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카페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제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꺼려했던 거였어요. 미영이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했어요. 주말에 지우를 봐주겠다고. 그동안 저는 쉬거나 필요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미영이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친구 사이에 그런 게 뭐가 부담이냐며 자기도 지우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미영이가 지우를 봐준 주말, 저는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지우와 함께했던 시간만 있어서 혼자 있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 미영이는 종종 저를 도와줬어요. 때로는 지우를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미영이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지우도 미영이를 좋아했어요. 미영이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랐어요. 미영이는 지우와 놀아주는 걸 좋아했고 지우를 위해 작은 선물도 자주 사왔어요. 어느 날 지우가 말했어요. 미영이 이모가 있으니까 좀 덜 외롭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어요. 지우도 외로웠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 미영이한테 고맙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미영이의 도움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러웠거든요. 미영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막막했어요. 어느 날은 미영이와 작은 다툼도 했어요. 미영이가 지우 옷을 사왔는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선물까지 받을 수는 없다고 했죠. 미영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친구 사이에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며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왜 거절하냐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저는 계산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너무 자존심만 세운 걸까? 미영이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결국 다음 날 미영이한테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다고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조금씩 변했어요.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덜 부담스러워했고 미영이의 호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웠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동시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어요. 미영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다 줬고 미영이가 야근할 때는 간식을 사다 줬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게 정말로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관계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현우가 떠난 지 6달이 지났을 때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동안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겁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많이 떨렸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다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선 현우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합의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현우에게 연락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그동안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우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달라고. 현우의 답장이 온 건 이틀 후였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만 물어보는. 그 무뚝뚝한 문자를 보고 있으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업무적인 연락만 하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카페에서 현우를 만났을 때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찐 것 같기도 하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여유로워 보였는데 그게 더 속상했어요.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현우는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서로 어색해했고 뭔가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었어요. 현우는 지우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지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우가 아빠를 찾는다고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본다고 했죠.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우를 만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새로운 관계 때문에 지우를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 현우는 양육권은 저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우를 포기한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양육비 이야기는 더 어려웠어요. 현우는 자기 형편도 여유롭지 않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주겠다고 했어요. 그 금액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지우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계산을 해서 필요한 금액을 말했지만 현우는 그게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현우한테 화를 냈어요. 지우는 당신 딸이기도 하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우는 자기도 새로 시작하는 삶이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니, 그럼 저와 지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카페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어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빠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느라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냐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말만 했어요. 결국 그날은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현우는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끝내고 싶어 했고, 저는 지우의 미래를 위해 확실한 약속을 받고 싶었어요. 현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그 연락은 한참 후에야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우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새로운 관계 때문에 변한 걸까? 어쨌든 지금의 현우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우의 아빠라기보다는 그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대방 같았어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드렸어요. 현우와의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 시작됐어요. 혼인신고증, 지우의 출생신고서, 재산 목록, 소득증명서 등등.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결혼이 이런 종이 조각들로 정리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때는 사랑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법적 조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조정 절차를 밟게 됐어요. 법원에서 조정위원 앞에서 현우와 다시 만났어요. 그때 현우는 더 완고해져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데려왔더라고요. 저는 혼자 갔는데 갑자기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조정 과정은 길고 지겨웠어요.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하나하나 따져가며 논의했어요. 현우는 최소한만 주려고 했고 저는 지우를 위해 최대한을 요구했어요. 조정위원분들은 중립적이었지만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결국 몇 차례 조정을 거쳐 합의를 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우를 키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은 확보했어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그리고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비 분담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았어요. 조정이 끝난 날 현우와 법원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현우는 지우를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저는 지우가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가끔이라도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현우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건 현우가 떠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때였어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증명서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에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무렵 저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더라고요. 지우와 함께 웃는 시간도 늘었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 때문에 눈치가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동료들이 저를 대단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열심히 한다고 존경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우의 유치원 발표회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모두 와서 응원해 주는데 지우는 저 혼자 가서 응원해 줘야 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지우가 무대에서 저만 보고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지우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엄마 혼자 와도 괜찮다고 엄마가 가장 크게 박수 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빠가 없다고 해서 지우가 불행한 건 아니구나. 엄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구나 하는 걸요. 그 즈음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권해줘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니 한결 가벼워졌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겪은 일들이 충분히 힘들었다고 잘 버텨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선택들이 옳았다고 지우에게 좋은 엄마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을 조금 더 인정하게 됐어요. 지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빠를 자주 찾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엄마한테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잠들기 전에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면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지우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는데 엄마와 지우 둘이서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는 그림에 없었어요. 지우에게 아빠는 왜 안 그렸는지 물어보니 지우가 말했어요. 지금은 엄마랑 지우만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현우한테 받는 양육비와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이 처음엔 빠듯했는데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을 관리하니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작은 적금도 들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미래를 위해서요. 주말에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곳들을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박물관이나 공원, 때로는 조금 멀리 있는 놀이공원도 갔어요. 처음엔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지우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런 나들이를 하면서 저도 지우도 조금씩 활발해졌어요. 새로운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추억도 쌓였고 무엇보다 지우가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만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는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우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지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엄마랑 있으니까 행복해.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물론 여전히 외롭긴 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지우와 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믿게 되고 있었거든요. 미영이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기꺼이 한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점에서 현우가 떠난 지는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고 지우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요즘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아이 때문에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우도 이제 6살이 됐어요.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죠. 아직도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에요. 대신 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요. 현우와는 가끔 연락이 와요. 주로 지우 생일이나 명절 때 안부를 묻는 정도예요. 지우와 통화하고 싶다고 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연결해줘요. 지우는 아빠와 통화할 때 좋아하지만 통화가 끝나면 금세 다른 일에 집중해요. 이제는 아빠 없는 생활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현우 생각에 하루 종일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가끔 문득 생각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시간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아직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지우를 재우고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미영이는 이제 연애를 해도 된다고 지우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을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현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지우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봤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만남이 연애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싱글맘들 모임에도 나가봤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엄마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정보도 나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 혼자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큰 힘이 됐어요. 지우도 그런 모임에 같이 온 다른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서로 잘 통하더라고요. 지우가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같은 가정이 특별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조금 다른 형태의 가족일 뿐이에요. 가끔 지우가 물어봐요. 엄마는 또 다른 아빠를 만날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우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그 사람이 좋으면 괜찮다고 해요. 요즘 지우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지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지우만의 방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작은 목표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요. 저 자신을 위한 계획도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야간 대학원에 진학해보고 싶어요. 늦은 나이지만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겼거든요. 쉽지 않겠지만 지우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얼마 전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석양을 봤어요.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정말 행복해. 그 순간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우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떠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우가 크면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도 있을 테고
저 자신의 외로움도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말하기 망설여졌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우와 저는 아직도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을 모아가면서 조금씩 더 단단해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도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낸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지우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어요. 작은 손으로 제 팔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아직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우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쳤네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되기도 하고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